자, 이제 3절의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앞으로 근로기준법으로 들어갈 건데, 내용들로. 들어가기 전에 왜 이 근로기준법이 중요하고, 이제 필요한 거냐, 이걸 좀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법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 예, 만들어졌지만 그냥 뭐 지키면 지키는 거고,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거고, 안 지키더라도 특별한 뭐 처벌도 없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법에 실효성이 없는 거죠. 예.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 법이 지켜주도록 하기 위한 그런 담보적인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이 법이 실제로 효력이 있도록 좀 작동할 수 있도록 좀 중요한 조항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근로기준법은 어떤 식으로 이 법의 실효성을 최대화시키고 있는 거냐? 그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만들어둔 거죠. 우리가 이제 회사에 가게 되면 이 사용자랑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해요.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근로계약의 일부 내용이에요. 근로계약 내용이 뭐 1번, 2번, 3번 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번 내용이 법보다 아래에 있어요. 이게요. 2번이. 이렇게 된 거죠. 근로계약의 내용을 보니까 1번하고 3번 그런 내용은 법보다 좋은 내용인데 만약에 2번의 내용은 법보다 하위의 내용, 미달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주의해야 될 거. 여기서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미달하는 부분, 법보다 떨어지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 그러니까 2번 그 부분은 무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자, 무효가 됐으면 이제 이 부분이 사라진 거죠. 무효가 된 거니까. 근데 이번이 임금이다. 그러면 이제 임금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경우에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메꾸게 됩니다. 자, 근로기준법의 최저 기준이 이 계약을 메꾸게 되는 거죠. 보충을 해줍니다, 이게. 자,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효력은 만약에 법보다 떨어지는 계약이 있으면 그 떨어지는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가 되고요. 그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메워주게 됩니다. 그런 효력을 가지게 돼요. 첫 번째가 아주 강력한 효력 중에 하나죠. 자, 이런 효력이 첫 번째 효력이고요. 그게 1번입니다. 근로계약에 대한 편면적인 강령적 효력.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근로기준법보다 높은 계약이다. 그럼 문제가 없어요.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기준법은 100인데 근로계약은 200이다. 그러면 이제 아무 문제 없어요. 200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이 100인데 근로계약은 50이다. 그러면 50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양면이 아니고요. 편면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강행수 효력이에요. 강행수 효력. 자, 무효가 되는 효력입니다. 그리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메꿔줍니다. 그게 보충적 효력입니다. 자, 이런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민사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나중에 걸리면은 요 차액분을 지급하면 되겠네요. 이거죠. 나중에 걸리면 뭐 차액분 지급하면 되는 거지. 뭐 이자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이 많은 회사는 좀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야,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이게 참 이게 안 되는구나.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상당수는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요. 형사 문제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범죄 행위로 보는 거죠. 이게 단순히 민사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고의로 위반하게 되면 형사 처벌하겠습니다. 이런 조항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사용자들이 이걸 무서워하는 거죠. 돈 문제야. 나중에 걸리면 이제 돈 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돈 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처벌하겠습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과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양벌 규정이 뭔가 하면은 양벌 규정은 소위 말하는 저희들이 꼬리 자르기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누구를 처벌하는가 하면 이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을 해요. 법보다 떨어지는 계약한 사람. 법보다 떨어지는 어떤 행위를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처벌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 법인은 벌금을 내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법인이 이걸 묵과하거나, 법인이 제대로 감독을 안 했다, 이 회사가 감독을 안 하는 바람에 인사팀장이 위반했다. 이런 경우는 회사에도 벌금형을 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양벌이에요, 양벌. 함께 사업주에게도 처벌하겠다. 이런 조항을 많이 두고 있는 겁니다. 형사적으로 이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거죠. 쉽게 하면은 민사적으로 이제 무효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반 시에는 형사적으로 처벌하겠습니다.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형사 문제도 이걸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범죄 행위를 인지해야 됩니다. 이게. 뭐 누군가 고소를 하거나 고발하거나 혹은 이제 누군가 이걸 인지해야겠죠. 잘 안 돼요. 누가 뭐 근로자가 뭐 신고한다, 뭐 고소한다, 고발한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형사 문제가 두 가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가 이걸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기소를 하죠. 공소를 얘기합니다. 자, 이제 기소는 이제 검사의 독점 권한입니다. 이게. 하지만 이제 수사의 문제는 경찰과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게. 자, 이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 위반이 있는지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뭐 파출소 경찰분들이 이걸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내에 특별한 경찰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경찰이 누군가 하면 근로감독관입니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근로감독관. 자, 근로감독관이라는 특별한 노동부의 공무원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경찰권을 주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말하는 이제 경찰관 직무법에 따른 경찰관은 아닙니다. 이건 원래 경찰 공무는 아닌 거죠. 하지만 경찰 공무는 아니지만 사법경찰에 관한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세무공무원이라든지 일부 공무원들은 경찰관이 아니지만 경찰권을 주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들은 경찰권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회사에 가면 이제 감독관들이 이제 수시로 와가지고 이제 잠깐 이제 감독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 수사하는 겁니다. 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감독관을 이제 노동부에 두고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이에요. 기본적으로. 경찰관은 아니지만 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권리가 있죠. 보시게 되면 3번입니다. 현장 조사할 수 있고요. 현장 조사할 수 있고.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현장에 못 갑니다. 근데 이분은 경찰권이 있다 보니까 잠깐 현장 가서 좀 조사하겠습니다. 조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류조치 요구해요. 임금대장 가지고 오세요. 뭐 이제 뭐 근로대장 가지고 오세요. 뭐 이제 근로계약 가지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서류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병 같은 게 있으면 검진도 할 수 있습니다. 검진도 할 수 있고요. 검진도 가능하다. 혹은 이제 의사한테 검진을 시킬 수도 있고, 본인이 의사라고 한다면 검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신문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뭐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비밀엄수무. 워낙 그 과정에서 비밀을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근로감독관을 그만둔 경우에도 비밀을 지켜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지켜야 될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뭘 하는가 하면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합니다. 이 수사를 이제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 수행해요. 일반 경찰이 아니고 근로감독관과 검사가 이걸 전담 수행해서 수사를 하는데요. 당연히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해서 본인들의 직무에 관한 범죄가 생긴 겁니다. 이런 수사는 이제 자기들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자기 거니까. 그래서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는 예외적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법에 관한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 수행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경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자, 이제 그런데 이분이 이제 현장에 갔습니다. 사업장에. 갔으면 이제 조사하려면은 뭐 임금대장 가지고 오세요. 뭐 이제 근로계약서 가지고 오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이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좀 준비해야 될 서류들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4번이에요. 첫 번째로 보고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근로도 마찬가지예요. 보고하세요. 출석하세요. 그러면 보고 출석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첫 번째 보고 출석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 법을 지키자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인 거니까 이 근로자가 이 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든지 시행령의 요지 같은 것들을 게시해야 됩니다. 사업장에. 잘 안 하죠, 그죠? 안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시를 해야 돼요. 알리라는 거죠, 널리.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나중에 감독이 나오게 되면 근로자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셔야 돼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해야 된다. 중요한 거 가로 안입니다. 30일 미만의 일용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일용이라 그럴 때는 세법에서는 3개월을 얘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 근데 근로기준법은 그렇지 않고요. 1개월 미만입니다. 일용 근로자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에 뭐 일용직인데 1개월 넘어갔습니다. 작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개월 미만의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에 대한 작성 의무를 면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은 제대로 지급했느냐 봐야 됩니다. 그때 임금 대장을 작성하셔야 돼요. 또 이제 언제 작성해야 될까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은 게 아니고요. 임금 대장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기입해야 됩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다음에 약간 다른 조항이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또 하나 이제 2년 전에 추가한 것 중에 하나가 임금 명세서를 서면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들이 급여 명세서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법으로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임금 명세서를 교부를 해야 돼요. 근로자들한테 서면으로. 서면 교부인데 가로 열고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요즘 웬만한 서면은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하는 게 아니고 종이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전자적인 방식으로 우리 회사의 뭐 인트라넷이라든지 이메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이거죠. 가로 열고 뭐가 들어가는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명세서가 있는데 여기에 뭘 적어야 될지 그거 잠깐 보시면요. 첫 번째로 근로자에 대한 특정 정보를 줬습니다. 근로자의 정보를 적어야겠죠. 특정 정보.
자, 이 사람이 누구다. 이름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동명이인이 2명이 있다는 경우에는 뭐 이제 사번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일단 적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적는 것이 임금 지급일이에요. 요 언제 지급한 건다. 임금 지급 날짜 적어야 되고 보통 이쪽에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임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들어가는 거줍니다. 그 다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요 파트쯤에 뭐가 들어간가 하면 이런 것들 있죠. 기본급 뭐 얼마, 뭐 시간의 근로수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뭐 휴일 근로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임금의 구성 항목별로 그 금액을 이제 적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됐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출근 일수나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구성 항목별 금액의 계산 방법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똑같다 매월 20만 원이다 이런 걸 그럴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오버타임 수당을 이제 시간마다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시간 될 때는 뭐 10시간 근로했기 때문에 10시간 곱하기 뭐 시급통상임금 곱하기 1.5를 했다. 요 계산 방법을 적으라는 거죠. 뭐 이번 달은 15시간 했으면은 15시간 했다. 15시간 곱하기 시급 곱하기 1.5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한 건지 그것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교통비는 우리는 근무할 때마다 하루 10,000원이 다른 경우에는 10일 근무했기 때문에 뭐 10일 곱하기 10,000원 한 거다. 이런 계산식을 적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뭐 이것도 그죠? 이제 이게 지급했으면요. 공제가 된 게 뭐 있냐 이거죠? 예를 들면 뭐 이제 이 근로소득세 뭐 얼마를 공제했다. 그 다음에 사대보험료, 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얼마를 이제 공제했다라고 해서 급이 이제 급이 지급해야 될 총액에다가 공제 금액을 빼겠죠. 빼면 이게 실지급액이 나옵니다. 실지급액.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냥 지급된 거에다가 공제된 거 빼가지고 실제 지급된 금액 그것들을 명세서로 좀 지급하세요. 교부하세요. 이 내용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노동부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특별히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임금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할 수 있냐? 다 할 수 없고요. 3년치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년의 소멸시효를 갖고 있어요. 3년이 지나게 되면 제가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3년치를 청구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계약에 관련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해야 됩니다. 3년 동안. 자, 그 다음에 사용증명서도 가끔 나옵니다. 사용증명서는 이제 근로감독과는 좀 무관한데 이 파트에서 그냥 적어놨어요. 우리가 보통 경력증명서라 그러죠. 나중에 다른 회사 가거나 뭐 할 때 우리 회사에서 얼마 근무했는지 좀 증명서를 떼주세요. 이거 하거든요. 그럼 그걸 떼줘야 돼요. 중요한 거. 현실과 다르지만 우리 법상으로는요. 이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해야 됩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가 제가 사용증명서가 이게 있는데 요거 빼주세요 그러면 빼야 되는 거예요. 근로자 요구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나 청구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고 계속해서 30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이 안 되는 분들은 이걸 떼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한도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떼주거든요. 근데 우리 법상으로는 퇴직 후에 3년 안에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이 넘어가신 분들은 우리 법상으로는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뭐 그렇잖아요. 다 합니다. 저도 뭐 옛날에 3년 지난 다음에 뭐 요즘 다 이게 왜 이렇게 나가면 과거법이 과거에는 이게 뭐 서버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주로 종이 가지고 보관했거든요. 종이 보관을 보통 3년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지나면은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파기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지만 아직 살아 있습니다. 퇴직 후에 3년 이내까지 사용증명서를 교부 청구할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업 방해를 금지합니다. 취업 방해 금지. 이거 뭔가 하면은 블랙리스트 작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업 방해할 목적으로 이제 뭐 전화, 통신 같은 거 하지 마라.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하지 마세요. 이 내용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을 위반했어요. 위반하게 되면 근로자가 이 법 위반했습니다. 이제 노동위원회라든지 노동부에 통지하거든요. 아니 왜 회사를 그렇게 고발하냐? 회사를 왜 이렇게 진정을 하냐? 이것 때문에 해고하지 마세요. 불이익을 주지 마세요. 자, 이런 내용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풀었던 문제 풀고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31번 문제. 자, 근로감독이 하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문할 수 있죠. 경찰권이 있으니까 여기요. 신문할 수 있어요. 2번 그럼 근로감독관이 어디 있냐? 노동부에 있습니다. 노동부와 소속기관에 조직은 노동부 소속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경찰이니까요. 현장 조사하고 이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그리고 4번 검진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 5번은 약간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 어려운 문제가 하면은
요 분들이 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에요. 요거는 우리가 하기에는 경찰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경찰 공무원의 법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 법이 아니고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경찰로서의 경찰관으로서의 그런 공무원은 아니지만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이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법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고요. 다른 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경찰 공무원이 아니지만 이제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죠. 법이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5번이. 자, 그 다음에 32번에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반복이 되죠. 이 내용들이. 1번 노동부 소속, 2번 신문할 수 있다, 3번 검진할 수 있다, 4번 아까 나온 거죠. 비밀 엄수해야 됩니다. 그만둔 경우에도 그래요. 당연히 그 근로감독관의 직무 수행 중에도 비밀을 지켜야 되고 그만둔 경우에도 비밀을 엄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제출, 중요한 것은 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 수행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는요, 자기들 거니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건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는 그렇지 않아요. 이걸 빼는 겁니다. 자, 33번을 보겠습니다.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게 이제 해설은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정답이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뒷글 리을은 이제 임금명세서가 아니고 임금대장에 기록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임금명세서는 임금총액과 임금지급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를 한 2문제만 더 풀고 이 파트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 한 3문제 정도 더. 34번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3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오셔가지고, 이제 반복된 문제인데, 한번 마지막으로 39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반복된 문제니까. 34, 35, 39, 3문제 정도 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 드릴게요. 예,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34번을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령의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맞고요. 2번이 이제 아까 취업 방해 활동 하지 말라는 거죠.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이거 뿌리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꽤 없을 것 같지만 옛날에 꽤 있었어요.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해서 이제 보통 많이 생기는 케이스가, 뭐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 그 건설 같은 경우에 이게 다치는 게 많이 생깁니다. 산재가 터지거든요. 그러면 산재 같은 경우에 산재 처리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산재 보험료가 올라가요. 이게 싫어가지고 보통 이제 산재 보험을 은폐하죠. 산재를 은폐하고서 공상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은폐하는데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 거예요. 난 산재 처리하겠다. 나는 뭐 왜 그렇게 하냐 해서 이 산재 처리를 하는 걸로 하게 되면은 이분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다른 업종에 돌린다든지 앞으로 이분은 고용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분 당연히 권리 행사한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방해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명부는 작성해야 되는데 30일 미만의 일용 근로자는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부의 적을사항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제요? 지체 없이. 바뀌게 되면 지체 없이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제 약간 쪼잔한 함정 문제 같은 게 많아요. 여기서는요. 지체 없이 정정해야 된다. 이해하시고요. 35번은 아직 여러분들이 그 배우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시험이다 보니까 가끔씩 공무원 시험에 뭘 묻는가 하면은 이런 걸 잘 묻거든요. 가끔씩은요. 이게 농무사 시험은 잘 안 나오는데 공무원들은 이게 벌금이냐 이게 과태료냐 이걸 가끔 물어요. 여기에 이제 행정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는 행정벌. 뭐 다른 말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전과자가 아닌 겁니다. 전과가 남는 기록이 아니거든요. 과태료는 그냥 행정벌로서 그냥 과태료 때리고 전과가 남지는 않는 그런 기록이고요. 벌금은 형사처벌인 거죠. 형벌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얘는 이제 형사벌이 되는 거죠. 얘는 전과가 남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고 나서 이게 뭐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 안 했네. 보고 안 했다고 해서 이제 이걸 범죄 행위로 봐가지고 처벌할 거냐?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행정안청에다가 이거 보고해라, 뭐 신고해라 이런 것들은 되게 과태료 조항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그냥 전과자 할 필요 있냐? 그냥 과태료 때리고 그냥 끝내버리지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있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다 보고에 대한 문제들은 이제 특히나 행정안청에 대한 보고에 대한 문제들은 과태료 조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볼까요? 기억은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거짓된 보고. 요건 과태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벌금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기는 형사벌은 우리나라에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주로 이제 벌금형 혹은 징역형이 제일 많긴 해요.
다른 것보다는 이게 제일 많습니다. 벌금이나 징역형 때리는 거 이제 많고요. 자, 거짓된 보고니까, 보고는 이제 과태료 조항이 들어가는 구조고요. 아직 니은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나중에 나와요. 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을 반드시 이걸로 서면 명시해야 되거든요. 서면으로. 그래서 이거 교부해야 됩니다.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임금이 얼마입니다. 당신의 근로시간이 얼마입니다. 당신의 휴이 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 게 근로계약서인데, 이걸 하지 않으면은, 이건 단순한 과태료가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위반한 거다라고 해서 여기는 벌금이 나와요. 500만 원 이하. 이건 과태료 조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알바 하는 친구들이 어디 알바 하러 가게 되면 계약서 쓰지 않단 말이에요. 계약서를 안 적게 되면 단순한 이제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고요. 기간제법에 따라서.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벌금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태료 조항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벌금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알고 있냐 물어본 그런 게 있습니다. 디귿은 또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게 원래 취업규칙을 만들어서요. 사규라 그러는데요. 우리 회사 전체 근로자에 대한 그런 사규가 있습니다. 이 사규를 이제 게시를 하고서 알려야 됩니다. 만약에 알리지 않게 되면은 이것도 뭐 범죄까지 볼 필요 있냐? 이거는 과태료 조항을 하겠습니다. 과태료 조항을 이제 부과를 하게 되고요. 자, 리을은 해고 파트입니다. 해고는 워낙 중요한 근로조건인 거니까 이거는 이제 징역이나 벌금형, 그렇게 해서 과태료가 아니고 형사처벌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좀 찍어야 되는 것 중에 한데, 이런 보시고 나서 근로자 개인의 권리 보호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벌금이 나오게 되고, 좀 신고하고 알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안 알리더라도 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과태료면 되는 거지. 굳이 뭐 형사처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형태로 만들어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이제 기업과 띠끝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반복이에요. 반복이니까 여러분들 시험 하실 때 반복된 것들을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39번도 봤던 것들을 반복한 건데 한번 이렇게 반복이 된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풀어본 거니까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제가 어떤 걸 설명드리고 하는가 하면은 가끔씩 이제 나오는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의무냐 재량이냐 이런 것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런 차이가 가끔 발생하거든요. 그런 걸 찌질하게 이제 찌질하게 표현했지만 쪼잔하게 이거 물을 때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1번은 검진할 수 있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할 수도 있다. 이 재량권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함정을 파는 건데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죠. 볼 때는. 어쨌든 검진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근로감독관, 노동부 산하. 3번은 이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 4번은 이제 근로감독관과 검사가 이 수사를 하는데 직무에 관한,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40번 문제는 나머지는 좀 뒤에 내용을 봐야 돼서 알 수 있으니까 40번은 1번만 보겠습니다. 1번. 40번 문제, 1번 문제. 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는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이 경우 그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됩니다. 이제는요. 포함돼요. 1번이 이제 틀린 지원이 되겠죠.